안녕하세요. 어대건 선생입니다. 4월 2일에 우리 국가직 보호직 9급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 당일에 해설 자료는 다 올려드렸는데 스케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촬영을 좀 늦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서 이야기한 거 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일단 2019년 20년, 2021년 이렇게 3년 동안 보호직 시험 문제가 매우 평이했습니다. 매우 평이. 2018년도에 좀 어려워서 올해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상당히 쉬울 때도 있고 요번에 뭐 국어, 영어, 한국사가 상당히 쉬웠던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랬는데 또 어떨 때는 또 어려울 때가 있겠죠. 또 어려운 것도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보호직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을 얘기하면은 최근에 3년 동안에는 매우 평이한 그러한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95점, 100점 많이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95점, 100점이 많은 시험에서 95, 100 받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너무 많으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어떤 시험에서는 제 수업에서 정말 절반 정도의 실력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하위권 학생이 100점을 많이 맞았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별력이 없어지고 오히려 시험장에서 고득점이었어도 너무 긴장 많이 해가지고 실수 하나 하면은 95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5, 100점이 많은 시험에서 상위권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게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하향 평준화가 뚜렷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 그럼 이때 만약에 한 90점 이상이면 상위 1%, 제가 추측하건대 거의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90점 이상이면은 사회복지학 개론만 놓고 봤을 때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호직 우리 남학생들 요번에 경쟁률이 한 10대 1 되죠. 물론 실 경쟁률은 10대 1이 안 돼요. 결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 경쟁률일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 1%라고 쳐보세요. 그럼 1000명이 시험 봤으면 내가 10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번 사회복지학 개론의 난도인데 이 난도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제가 보호직 그 합격 설명회 때 어떤 예언을 해드렸냐면 선택 과목이 이제 정상화돼서 직렬 전문 과목이 이제 필수가 된 건데 이 1년차, 정상화 1년차까지는 여전히 선택 과목의 잔재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국영사 중심의 공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 느끼겠죠? 느끼면은 선택 과목 이게 정상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차. 그럼 2년차면은 2023년 대비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직렬 전문 과목의 중요성을 다시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했고 그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90점 이상이면 일단 상위 1% 안에 들 거다. 그리고 제가 해설 자료에 올려드렸죠. 80점에서 85점 이상이면 충분히 상위 10% 안에는 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남자 보호직 수험생분들, 여자 보호직 수험생분들 또는 저소득층 분들까지 해가지고 본인이 한번 내가 1% 또는 10%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점수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국어, 영어, 한국사가 쉬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휴먼 별표 2개 이상. 휴먼 별표 2개 이상에서 17문제가 나왔어요. 17문제. 그러면은 85점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 거죠. 휴먼 별표 2개 이상은 우리 기본 이론, 스페셜 기본 이론 또는 우리 온라인에서는 인문 강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휴먼 별표 2개 이상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라고 항상 강조하죠. 그 다음에 휴먼 별표 하나 이하까지 가르치는 수업이 닥사공 심화 이론이죠. 온라인에서는 기본 심화 이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뭐 닥사공 심화까지 난 못 들었어. 하지만 기본 이론은 들었어. 그리고 그거를 복습을 성실하게 했어. 당연히 기출문제집 풀었을 거고, 당연히 또 제 수업 들었다면 핵심 요약 정리 가지고 단거나 해가지고 회독을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일단 최소 85점 이상 맞았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것을 내가 최대한 복습을 열심히 했다면은, 그러면 95점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향 평준화된 것을 고려해서라고 했어요. 하향 평준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직렬 전문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커리대로 쭉 따라오고, 커리대로 쭉 따라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른 과목보다는 스트레스가 적고, 뭔가 5과목 공부하는데 4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좀 마음 편한 그런 과목이 사회복지 개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수가 뭐 80점 미만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사회복지를 별로 열심히 안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주로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은 다 80점 이상 맞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과목이 살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총론 마치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복지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6월 18일. 그분들 중에도 여전히 직렬 전문 과목을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 그래서 시험이 임박해 오면은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못했다. 그동안 국어, 영어, 한국사 중심으로 공부했다. 사회복지학에 투자를 못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기 싫은데 점수는 많이 받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사회복지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다 맞았어도 상위 1% 안에 드는데 어쩌다가 나오는 그런 생소한 내용, 거기에다가 방점 찍지 마세요. 그거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내가 좋게 말해서 바보라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쳐 준 것만 잘해도 상위 1% 안에 들어가고, 상위 1%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죠? 면접 걱정할 거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제가 해설을 할 때 정말 너무 쉽고 너무 기본적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아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인데, 윌렌 스퀴어 르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학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의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 제도적 개념하고 자녀적 개념인데 여기에서 해설을 별로 할 게 없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임시로 보충한다. 보충적 개념하고 자녀적 개념하고 단어가 똑같은 거잖아요. 해설할 게 없죠. 그래서 이거 뭐 틀린 분은 아마 문제를 안 읽어서 틀렸지, 공부를 하고 문제를 읽었는데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자, 시간 아낄 수 있고요. 그 다음 발달사. 좀 전에 윌렌 스퀴어 르보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최상급. 그 다음에 이거 발달사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독일하고 미국은 별표 2개. 틀릴 게 없네요. 틀릴 게.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1번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 대상자를 노동 능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소용했죠. 그래서 노동 능력 유, 무에 따라서 처우를 다르게 했다. 분류 처우했다. 중요한 기준이죠. 그랬을 때 노동 능력이 있으면 일단 어디로 보내는 게 원칙이었어요? 작업장 또는 강제 노역장으로.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으면 그때는 구빈원으로 수용보를 했었는데, 그 구빈원을 다른 말로 빈민 통제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번을 읽고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갔다. 저는 지금 이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당일에 그 긴장감, 그거를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시험을 좀 더 잘 볼 것이냐,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쉬운 걸 그냥 쉬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시험을 잘 볼 거냐인데 1번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얘네들 읽었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보고 확실해 이러고 넘어갔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연습을 시켰죠? 너무 확실하면은 나머지 선지 보지 말아라. 한번 그걸 연습해라. 자기를 믿어라. 그랬어요. 오늘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1번 보고서 2, 3, 4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어요? 자기를 못 믿었죠. 그렇죠? 시간 더 썼고. 물론 뭐 국어, 영어, 한국사가 쉬웠다니까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쉬웠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시간을 더 안 써도 되는 건데 써버렸죠. 자, 그래서 아쉽다. 근데 틀린 거 볼까요? 자,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그러면 중복 방지. 그러면 벌써 COS 끝났죠. 제가 시간 아낄게요. 여기서.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고. 그 다음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암기도우미 뭐 키 188에 병 3이가 188에 병 3, 188에 병 3인데 여기서 병이 뭐예요? 병. 질병보험이죠? 질병보험. 뭐 제사를 연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뭐예요? 제사. 여기에 산재. 재해보험이죠? 자, 그 연구했다 해서 구는 뭐였어요? 1889년이고 연은 연금보험법, 폐질 및 노령 연금법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암기도우미가 유용하게 작용한 문제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암기도우미 때문에 더 쉽게, 물론 세계 최초는 질병보험이라는 거 그 자체를 또 외웠기 때문에 이 암기도우미를 굳이 안 썼어도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이다. 그 다음 복지제도가 근로연계복지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 재편되었다. 그럼 딱 읽고 나서 완전 반대로 기술이 됐구나. 이 근로연계복지로 전환이 된 거고, 이 영향은 그 다음 이어지는 제3의 길. 이따가 제3의 길 문제도 나오잖아요. 제3의 길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지에서 노동으로. 요거였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또 사회복지직 학생들도 대비 차원에서 복습을 시켜준 거고, 시험 볼 당시였으면 1번을 읽고 야 이건 너무 확실하다 이러고서 지나갈 수도 있었던 문제다. 그걸 저는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 단계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제가 해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를 4단계로 냈는데, 중요한 거는 뭐 4단계로 나오든 5단계로 나오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별하는 포인트가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앞에 있는 얘하고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초기 단계를 물어보는 거고, 초기 단계는 첫 만남. 간단하죠. 집단이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다 계획 세웠고,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집단에 포함시킬지 모집을 했죠. 그렇죠? 계획 세우고 모집까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만남. 첫 만남이 바로 초기 단계죠. 기대 반, 떨림 반, 또는 뭐 설렘 반, 떨림 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말하는 저항과 불안은 처음 만나니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떨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집단에 가게 되면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불안과 저항을 다루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자, 집단 구성원의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혹시 여기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불안과 저항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때 저항 갈등하고 초기 단계에서 말하는 불안 저항은 다른 느낌이죠. 이때는 처음 만나니까 그 저항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감도 있고, 이거는 다 초기 단계 공통이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 발달 단계 있잖아요. 접수, 자료 수집 및 사정, 뭐 계획 수립,
그다음에 개입, 종결평가 있죠. 그때 접수 단계의 과정에도 저항과 양가 감정을 다루는 게 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 단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항과 이 갈등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사회 사업 핵심이 뭐예요? 집단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서로 어때요? 또 잘 맞기도 하지만 또 잘 안 맞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성원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거 저항과 그다음에 갈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그 뜻이죠. 그 뜻 어렵지 않았어요? 그다음 구성원의 선발 절차 언제 뽑아요? 준비 단계에서 뽑죠. 준비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두 개. 자, 니은의 각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거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목표에 대해서 공유도 하겠죠. 처음 모여가지고. 그 다음 집단 규칙, 그 다음에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안내하는 거. 처음 모였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또 이런 거는 서로 좀 지켜줍시다.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우리 연도 암기 문제네요. 연도 암기. 또 나왔어요, 연도. 자, 일단 다 외우라고 한 거였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한 게 2012년이었죠. 어디에 설치했어요? 시군, 구청에 설치했죠. 이거 다 통합 사례관리랑 관련되는 거죠. 자, 읍면동 복지허브와 서울은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시. 그 다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2016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에 전국의 읍면동에 다 이제 설치가 되죠. 그러면서 이름이 서울은 동주민센터로 이미 바뀌었고, 그 다음에 타 지역들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또 바뀌었죠. 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인데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공공에서 만든 게 있다. 공공에서 직접 돌봄 사업을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근데 이게 1급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다.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사회 서비스원. 그게 2019년에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이제 다 17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이음 너무 중요한 거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 해가지고 2010년. 그러면 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나구, 그 다음에 다구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선지를 보기 전에 워낙 간단하고 그 연도를 외웠냐 안 외웠냐니까 바로바로 연도를 써버리는 게 제일 문제 풀 때 좋은 방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답은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욕구조사 파트입니다. 먼저 그 초점 집단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럼 초점 집단 조사를 말하는 거고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소규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초점이라는 단어하고 관련된 소규모의 사람들 그게 초점이죠. 그게 초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자유롭게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게 초점 집단이었어요. 자, 델파이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너무너무 이거 지금 휴먼 별표 3개짜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랬을 때 델파이 기법은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 키워드 그 다음 익명성 보장해주죠. 키워드 의견을 수렴하고 견해의 합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문의 과정을 반복한다. 키워드 다 나왔네요. 그 다음 서베이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한다. 설문지를 가지고 본인이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또 면접으로 하거나 뭐 팩스, 전화, 온라인 다양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점 집단 인터뷰도 서베이의 일종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직 위해서 지금 복습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편이나 이메일, 직접 면접, 조사 방법 등을 활용한다. 다 맞죠? 다 맞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4번을 읽기 전에 느낌은 왔어요. 이게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좋다라는 걸 제가 연습시키는 거죠. 제가 문풀 과정에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계속해서. 자, 사회 지표인데 사회 지표 분석은 말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사회 지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니까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대. 와, 저출산.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떤 욕구나 문제를 추정할 수 있고,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대. 그럼 그 지표를 통해서 와, 노인 복지 잘해야 되겠다. 또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복지를 잘해야 되겠다. 실업률이 증가한다. 뭐 빈곤율이 증가한다. 그런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욕구를 파악하는 거고 2차 자료 수집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럼 이거 지금 간접적 자료 수집이에요? 직접적 자료 수집이에요? 직접이죠.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틀렸다. 그 다음에 조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 작성하는 게 뭐예요? 1차 자료 수집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회 지표하고는 관계없는 딴 얘기하고 있다. 딴 얘기. 그 다음에 또 복습할 거 사회복지직. 사회 지표는 기본적으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비관여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중요한 포인트. 제가 지금 6월 18일 사회복지 시험 아니면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에이 이거 다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6월 18일 학생들 좀 복습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합니다. 비관여적이니까는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관여할 수가 없죠. 관여할 내가 인구 현황에 내가 관여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관여할 수 없으므로 조사 대상자의 반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비반응성으로 이어진다. 반응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복습을 좀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동복지법. 자, 우리 법제 공부할 때 제가 많이 가르쳐 준 게 뭐였어요? 읽었을 때 느낌이 오는 게 있다. 그래서 암기로 해결하는 게 있죠. 뭐 주어를 바꾸거나 또는 뭐 숫자를 바꾸거나 또는 중요한 일부 문장은 서술어를 바꾸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딱 읽었는데 그냥 옳은 말, 좋은 말 같은 게 있고 딱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에이 이건 아니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그런 문제였어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3번을 보시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가정에는 보호자가 있겠죠. 근데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요번에 그 출제위원이 좀 이런 객관식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 같아요. 물론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뽑고 검수를 하고 또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그 문제 자체가 좀 괜찮아 보여요. 변별력을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습한 게 있어서 틀릴 수가 없죠. 가정이 있는데 애를 사회로 복귀시켜? 이산 가족을 만들겠다는 거에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뭐다? 아이니까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거기 뭐 법령에 있는 것처럼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사회로 바꿔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도 답을 찾는 거라서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는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기억을 보시면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반대죠. 이것도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3개 플러스짜리죠. 그래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강조한다.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인적 자본 투자의 핵심이 되는 대상이 누구죠? 아동이죠.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하지만, 일단 통합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맞았죠? 맞았어요. 근데 사회정책을 경제정책보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우선한다. 자,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제3의 길 정책은 제1의 길에는 신자유주의를 접목시키고 제2의 길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접목시킨다. 그리고 제3의 길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추구한다고? 동시에 추구한다. 동시에 추구한다고 했지 뭐 어느 걸 먼저 추구한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없죠? 그래서 그게 떠올랐으면 혼동이 없고 믿고 가는 거고, 그게 떠올라도 뭔가 혼동이 생기면 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겠죠. 의심하면은 답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다 중요한 거고, 또 어떤 사회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도 또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동시에 추구한다 이 말만 떠올랐으면 뭔가 자신을 믿고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반대고 디귿 틀렸고, 그렇게 해서 기억과 디귿을 빼고 니은 맞았고, 리을 보세요. 시민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이것도 신자유주의 받아들인 거고, 아까 우리 신자유주의에서 뭐 했어요? 근로, 연계, 복지정책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했어요. 권리와 의무의 균형. 그래서 시민은 복지를 대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이 답 체크를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가정 문제. 자, 가정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건 세 개였어요. 물론 사회 구성주의도 있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건 구조기능주의, 기능론이죠. 기능주의. 그 다음에 갈등 이론은 갈등주의, 마르크스주의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이죠. 이 세 가지를 정말 조금 그냥 기본 개념만 공부했죠. 이거 별표 하나짜리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별표 2개 이상만 담아줘도 85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 우리 공부 분명히 했고, 닥사공 심화 때 기본 개념을 설명했고, 또 하나 제가 또 기억시키고 싶은 게 암기 도움이 생각납니까? 기부한 불갈비 해동시켜 먹었는데 해동 필요 없고, 지금 기능주의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뭐죠? 기능주의에서 볼 때 이게 사회 문제야. 이 문제는 지금 그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가정 문제를 든 것뿐이에요. 이건 지금 사회 문제의 그 이론적 관점을 묻는 문제인데, 어쨌든 기능주의에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회적 부적응이 사회 문제야. 그다음 갈등주의에서 사회 문제라고 보는 건 뭐죠? 갈등주의에서 불평등이죠. 이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도구에 불과한 그러한 사회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게 바로 사회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호작용인데,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한 포인트가 뭐였죠? 누가 누구에 대해서 또는 누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누가 막 서로 막 욕해, 나빠 그러면 그 문제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관적 의미 부여,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문제라고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는 낙인 이론 같은 게 있다 그래요. 낙인 이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소한 것 또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거 있다 치더라도 수업 시간에 잘 다룬 것들 걔만 복습을 하면은 답은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회구성주의는 1급 시험에서는 별도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공무원 강의잖아요.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어쨌든 1, 2, 3번이 확실하게 맞다. 여기 지금 키워드 보세요.
자,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가족을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이 있는 단위로 본다. 그렇죠. 잘 적응하면 괜찮죠. 기능주의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기능주의에서는 키워드들이 다 뭔가 안정감 있는 것들이었어요. 안정, 균형, 조화, 통합, 적응 이런 거. 근데 적응 못하면 그게 문제지. 적응 못하면 그게 문제지. 부적응하는 게 문제지라고 한 거고. 그다음 갈등 이론은 아까 불평등 했고요. 불갈비 했고.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에 대한 해석, 가족에 대한 해석 혹은 가치 판단. 이거 뭐예요? 의미 부여죠. 의미 부여.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안 좋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가족 문제의 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공부했잖아요. 그 적은 양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회독하는 게 공무원 수험생이죠. 공무원 수험생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수업 들은 거 선생님이 포인트 잡아준 거 계속 시험 볼 때까지 10회독이든 20회독이든 계속 회독하는 거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점검하는 거. 그래서 아이고 내가 공부 잘하고 있구나. 또 아이고 내가 이걸 놓쳤구나.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험생이. 자, 그래서 4번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해설에다가 리얼하게 지금 설명해 놨죠. 자료 리얼하게 해놨어요. 리얼하게. 또 막 화날 것 같아. 이거 설명하다가.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주류 계층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주류 계층 중심으로 이 사회가 분석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 처해진 맥락, 또 그 어떤 사회적 문화적 가치, 사회적 문화적 규범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뭐예요? 개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거지만 좀 더 개방적으로 남자는 맨날 생계, 그다음 여자는 맨날 가사. 이거 좋은 겁니까? 아니죠. 시대가 바뀌고 가치와 규범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얼마든지 반대일 수도 있고 또는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래. 그럼 매우 가부장적이고 매우 전통주의적인 그러한 지금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 구성주의하고는 거의 모순되는 얘기죠. 모순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저도 좀 개방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약간 화가 났어요. 자, 그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문제도 뭐 해설할 게 거의 없죠. 핑커스와 미나니 제시한 별표 3개 플러스. 자, 체계들에 관한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변화 매개라고 해놓고서는 비행 청소년 A군을, 그럼 비행 청소년 A군 하면은 표적 체계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읽어보니까 A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법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의뢰, 응답 체계. 법원은 강제적인 의뢰를 한 주체고 그 A군은 그 강제적 의뢰에 의해서 끌려온 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체계죠. 의뢰 응답 체계. 그럼 의뢰 응답 체계는 핑커스와 미난이 제시한 사체계에 있어요? 없죠? 암기도우미 우리도 했잖아요. 암기도우미. 이번 시험에 암기도우미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변시의 행표. 그러면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 체계, 표적 체계 여기에 의뢰응답 체계가 있어요? 없죠? 의뢰응답 체계는 누가 추가한 거예요? 컴튼과 갤러웨이가 추가했죠. 자, 제가 해설 자료에다가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시간이 없고 또 지금 사회복사 1급 교재 개정하느라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자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하향 평준화돼 있고 이 선택 과목에 그러한 폐해들이 남아 있어서 좀 하여튼 신경을 안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잔소리는요. 제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나머지 간단한 복습. 클라이언트 학교 사회복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B양 클라이언트.
그다음 표적체계 A군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대상 표적체계. 그다음 행동체계는 B양의 문제 해결에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는 단짝 친구들. 그럼 사회복사에게 협력을 해주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번 나왔고, 자, 해결 중심 모델 기술인데, 우리는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은 일반적인 실천 모델로도 1급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로 공부를 했죠.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가족 치료 모델이 나오면 예외 없이 항상 분류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어느 모델 거지? 어느 모델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분류를 잘 해놓는 거를 연습을 했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질문 기법들은 해결 중심 모델에서 1급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매우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1급 시험하고 병행해서 공부한 제자들은 이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분류만 하고 내용을 안 봤다. 그런 경우에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단어를 잘 봐야 되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는 예외 질문이 한 번 나왔었어요. 예외 질문.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2018년 우리 사회복지직 지방직 시험에서 살리베이가 제시한 그런 강점 관점에 기반한 그러한 이제 사정에 있어서 유용한 질문들이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도 예외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뜻은 그 살리베이의 예외 질문이나 그다음 해결 중심 모델의 예외 질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거였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딸의 가출횟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거의 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닥사공 심화이론 수업할 때 제 제자의 예를 들기도 했었죠.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있으시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드시면은 집에 못 찾아오신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서로 작전을 짜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고 못 찾아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술 다 깨시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 절대 아버지하고 말을 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습관을 고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그 가족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님께서 술을 안 드시는 날은 없나요? 조금이라도 뭐 덜 드시는 날은 없나요? 이게 다 뭐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 그러면 그 예외적인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술을 안 드시는 날. 그지? 맨날 싸워. 근데 맨날 싸워요. 진짜 안 싸우는 날은 없나요? 그럼 안 싸우는 날. 그 좋은 거죠. 그지? 그게 이제 예외 질문입니다. 그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인데 자, 항상 용어가 힌트예요. 예외 상황. 문제가 있는데 예외 상황이면 좋은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은 바로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가 계속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나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견뎌냈냐 하는데 여기서 뭔 관계를 물어볼까요? 관계성 질문은 말 그대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귀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라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이 클라이언트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겠다, 안 좋겠다, 대화가 많겠다, 뭐 관심이 없겠다, 관심이 있겠다,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그게 관계성 질문이에요. 관계성.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랬을 때 그 합격 할 수험생이 신경도 안 쓰실걸요? 그럼 그 관계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게 관계성 질문이라고. 자, 지금 처음으로 내용을 묻는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6월 18일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냐에 대해서 이게 떠올랐을까요? 요게. 근데 밑에 대처가 있죠. 대처 질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불렀어요? 우리 단어는 알고 있잖아요. 대처, 극복 질문. 어떻게 대처했냐? 어떻게 극복했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땡, 니은은 틀렸다. 그래서 얘는 땡. 그럼 요거 탈락, 요거 탈락. 그러면 얘하고 있는데 니은 틀렸죠? 니은 탈락. 답 나왔네? 답 다 안 읽어도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조합형 문제 푸는 것도 엄청 연습시켰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박스 안에 있는 걸 다 읽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 훨씬. 자, 척도 질문은 점수죠, 점수. 그렇게 해서 0점, 그 다음에 10점, 그 중에서 몇 점이니 점수를 매겨봐라. 점수를 매겨봐라. 이게 척도. 그 다음 대처 질문은 여기 있었는데 볼까요?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 생각이 드실까요? 자, 지금 클라이언트는 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달라진 그 상황이 무슨 상황? 우리 제자분 무슨 상황? 그게 기적 상황이야. 그게 기적 상황이라고. 우린 지금 뭔가 달라지길 바라는 거죠? 좋아지길 바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한테 뭐가 기적 상황이에요? 합격, 공무원 되는 거. 그게 공무원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 이런 거. 자, 야, 이거 1급에서 진짜 맨날 가르치는 건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내용이 나왔어. 앞으로 기분 좋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답 찾았고 베버리지. 자, 베버리지 모르면 간첩이죠. 자,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엄청 많군요. 자,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럼 이건 완전 기분 좋지요? 완전 아포, 완전 아보, 완전 가보, 완전 가포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운 게 이게 바로 NHS. 국가보건서비스. 국민보건서비스. 이 동의어 익히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완전 아포는 뭐였어요? 완전 고용. 그 다음에 가족수당.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주는 수당. 그래서 아동수당, 가족수당. 그 다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그래서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포괄적 의료 재활 서비스, 다른 말로 보편적 의료 서비스, 보편적 보건 서비스, 그게 바로 NHS, 국가 또는 국민 보건 서비스. 뭐 이렇게 동의어가 많은지. 하여튼 완전 아포. 요거였어요. 답은 3번인데 답 체크 먼저 하고. 자, 보편주의 너무 중요하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편주의. 사회보험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예를 해놨네? 골 때리죠? 절대 틀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왠지 완전 아포, 요거 몰랐어도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한 게 뭐죠? 정액기여, 균일기여. 정해진 금액을 똑같이 내는 거죠. 그 당시에 사회보험은 오늘날의 사회보험과 달라요. 완전 다르다. 그래서 또 설명하고 있다. 휴먼 별표 3개고 이거 다 맞았을 건데. 자, 이거 틀렸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면접에서의 질문 기법, 그다음에 개방형하고 폐쇄형을 구별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인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하는 거다. 구체적이란 단어와 정확한이란 단어는 똑같은 의미다. 그 대화의 중심, 대화의 초점을 바로잡을 때 폐쇄형으로 좁혀야지, 그지? 그다음 개방 질문, 개방형 질문은 뭘 물어봐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느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나 의견은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생각은 자유라는 말, 야 생각은 자유야 이런 말 생각나죠? 생각은 자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할 때, 자유로운 의사 표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각은 자유, 생각을 물어보는 건 개방 질문. 간단하고요. 답 체크해놓고 시간을 아끼면서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내용 보세요. 사실이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그 다음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 다음 면담 내용을 요약하고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하고자 할 때,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이런 것들은 고득점자랑 저득점자하고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별로. 공부 많이 했다고 더 유리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을 줄 알면, 글씨를 읽을 줄 알면 맞추는 그런 문제여서 이런 게 좀 짜증이 나긴 하죠. 하지만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야 돼요. 20문제가 다 어려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어쨌든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암기도움이 또 나왔네요. 하여튼 이번 시험에 암기도움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자, 색깔 바꿔서. 자, 우리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앤랜드법, 공장법, 그 다음에 개정빈민법, 암기도우미. 엘리자베스가 정작 길스를 공개했다. 엘리자베스가 정작 길스를 공개했다. 이거는 지금 연도를 안 외워도 괜찮죠. 그죠? 왜 암기도우미 그냥 쓰라고 내준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 암기도우미를 보셨다. 실제로 시험장에 수험서, 최고의 권위 있는 수험서를 갖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증인들도 여러 명 있고요. 그랬을 때 L정작이 길스를 공개했다. 여기에서 요게 나온 거죠.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앤랜드법, 개정비인법. 맞죠? 순서가. 그래서 L정작, 길스 공개. L정작, 길스 공개.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순서대로 나온 문제였어요. 이것도 뭐 시간 아껴 쓸 거고. 어떤 학생들은 연도를 써서 풀었을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연도를 써서 풀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첫 글자 보니까 오잉 암기도우미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맞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1번 좀 봐드릴게. 총괄평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존속 여부,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라고 했어요. 별표 3개 이상인데 제가 봐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추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총괄평가는 언제 하죠?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 하죠. 요거 복습시키려고. 종결 이후에 하는 거죠. 프로그램 끝나고 한다. 이름은 왜 총괄이죠?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총괄이죠. 뭐 존속 여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성공 여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존속하면은 예산을 늘려 말어. 만약에 존속하면은 인원을 늘려 말어. 만약에 존속하지 않으면 어떤 대체 프로그램으로 바꿀까 등등등.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총괄평가라고 했고, 형성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또는 뭐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 진행 중에 하죠.
진행 중에 한다. 자, 계획 과정이나 실행 중에 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 목표 달성인데 자, 목표 달성 평가잖아요. 목표 달성 평가 이런 거. 자, 저는 이렇게 출제를 못 하겠어요. 단어를 하나라도 빼주든가 단어를 표현을 바꿔주든가 해야 되는데 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자,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비용 효과 분석이랑 우리 뭐 배웠죠? 비용 편익 분석 배웠죠? 자,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필기한 거 그대로 지금 저희 뭐 방문각에서 뭐 적중한 문제들, 수업 시간에 적중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자랑한다고 그런 거를 이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책 쓰느라고 하질 못하는데 정말 많이 심하게 적중했고 자,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적중시킨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 또 하나의 또 모토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비용 효과 분석 우리 수업 시간에 똑같이 써줬죠. 비용 편익 분석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비용은 다 투입을 말하는 거죠. 얘네는 어차피 다 투입, 단어도 똑같죠. 얘네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산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성과라고도 할 수. 여기서는 산출하고 성과가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프로그램 논리 모형집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그랬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은 자, 얘도 화폐 단위, 고로 비교 단위가 같다. 이게 포인트. 비교 단위가 같으니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죠. 그렇죠? 효율성을 분석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이 보다 더 정확하죠. 그다음 여기는 화폐죠. 단어가 똑같잖아. 단어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화폐겠죠. 화폐 단위. 근데 여기는 비화폐 단위거든요. 그래서 뭐 재화 단위나 또는 뭐 용역 단위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단위가 어때요? 다르죠. 우리 수업할 때 여기 똑같은 판서지 지금. 근데 내가 수업할 때는 편익을 위에다 썼을 때, 그지? 자, 요 위아래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읽으면서 뭘 봤어요? 자, 비용 효과 분석은 해서 평가는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성과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다. 이거 틀렸네. 그냥 비용 편익 분석이 떠오르셨겠죠? 자, 별표 3개 이상인데 설명을 좀 한 이유는 사회복지직 복습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자, 그 다음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일반론이 나왔어요. 법이 나오지 않고 일반론이 나왔지만 우리는 법을 공부했고 조문을 읽었기 때문에 더 쉽게 파악했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변별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을 묻는 문제거든. 상식을.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1차적 대상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죠. 우리한테는 클라이언트죠. 자,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말하며 가족은 1차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가족은 도와주지 말란 얘기네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우리 집에 어떤 아프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프신 분만 힘드나요? 아프신 분을 돌봐야 될, 간병해야 될 그런 분들도 힘드시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상식이지.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공무원 시험 공부의 학습 수준 이런 거를 묻는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이니까 또 사회복사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이제 어떤 상식적인 그러한 것을 묻고 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 가족들도 도움 받으셔야 되고, 제가 지금 그 근거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는 그 조항들만 갖다 놨어요. 근데도 엄청 많죠? 엄청.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 엄청 많죠? 다른 조항도 많은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끝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이것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가족 대상 사회복 실천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있는 뭐 가족 조각이나 탈삼각화 이건 다 개념까지 설명을 다 드린 거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고 이게 대부분 다 쉽게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너무 공부 안 한 거예요. 너무 공부 안 한 거. 자, 공부 좀 하면서 걱정하세요. 자, 17번 갑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평가. 자, 이건 제가 뭐라 그랬죠? 수업 시간에 통암기. 제가 문장을 통째로 외우라고 한 게 많지 않죠? 엄청 적죠? 그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사회복지 법인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 법인은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거 통암기였죠. 왜 통암기 시켰을까요? 어느 하나라도 바꿔놨을 때 바로 눈치채야 되거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설치 규정 외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암기였죠. 그럼 제가 강조드린 게 또 뭐가 있었죠? 누가 평가하느냐? 평가권자가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지요.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없잖아. 법조문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그 다음에 3년마다 만약에 1회 이상 이런 말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과거 법조문이죠. 이런 말 들어오면 틀리는 거죠. 그냥 3년마다. 그 다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행이죠. 통암기였어요. 몇 개 안 되는 통암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으면은 이것도 간첩이지. 간첩. 자,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를 실시했다. 자, 웃겼어요. 자, 웃겼고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사회복지의 가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 롤스의 정의론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 뭐 제1원칙, 2원칙, 그 다음에 순서, 우선순위 이거 이제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그 전에 시험에 그 2번 나온 게 그게 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원초적 입장 또는 뭐 원초적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초적 입장, 원초적 상태. 근데 이 단어는 처음 나왔죠. 그죠? 처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이쪽 전공 있죠. 뭐 사회학이나 또는 뭐 행정학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얘네들을 좀 더 다루는데 우리 사회복지학, 우리 정통 사회복지학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책에서조차 안 다룹니다.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이게 생소한 내용이었겠죠. 물론 뭐 다른 공부를 이제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사회복지학만 이제 배웠던 사람은 이 단어 자체가 생소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나왔고 다음 문제를 풀 때 뭐 공정한 절차 어차피 롤스하면 정의론까지는 아니까 정의론에서 공정하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좋은 말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는 제가 해설을 해드린 그 내용만 그냥 보세요. 이것 때문에 뭘 찾아보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원초적인 입장, 원초적인 상태라는 거는 그 상황 안에서만큼은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같아요. 자, 진짜 공정한 거죠. 완전 공정한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안에서 뭔가 법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럴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적 개념이에요. 다분히 좀 이데올로적이고 가상적인 개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르켐.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땐 디르갱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디르켐 했을 때 유기적 연대랑 기계적 연대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제가 생각났던 게 요번에 2022년 판을 쓰면서 제가 이 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작년 2021년 판까지는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삭제를 시켰냐면은 저는 일단 최대한 버려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학생들이 안 볼 수 있는 거면 안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직 시험 역사 30년이 넘네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선생님 점 좀 보시죠. 뭐 점. 30년 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35년 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점 좀 보신. 요새 점 보는 게 유행이라는데 점 안 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제가 책에 있었어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보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불과 한 6줄인가 밖에 안 돼. 10줄도 안 돼. 10줄도 안 된다고. 얘네들 비교한 내용이. 근데도 그거라도 제가 공부 안 시키려고 줄였는데 어떻게 딱 여기서 나와버렸네. 신기하게. 자, 제가 지금까지 그 공무원 수험가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처음에 개론책을 낸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처음에 개론책 낸 게 2000년이고 그 다음에 노량진 와서 처음 낸 게 2008년 책인데 지금까지 제가 원래 제 원고에서 삭제시킨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출 야 뭐 10년 이상, 뭐 15년 이상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삭제시킨 내용 중에서 시험에 처음 나온 애가 얘입니다.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고 어떤 적은 많았냐면 제가 이제 1급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넣은 거. 그게 뭐 윤리강령, 뭐 로헨버그의 생평자, 뭐 최질사진부터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웨일과 갬블, 테일러와 로버츠 등등 예전엔 책이 없었던 건데 나오지 않을까? 왜? 1급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많았는데 제가 책에서 뺐는데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간단하게 그래도 한 번 나왔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디르켐에 이제 유기적 연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또 세부 내용을 찾아보거나 그런 학습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도 95점은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향 평준화 됐으니까 80에서 85점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기계적 연대가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의 유사성에 근거한 전통 사회에서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비슷한 사람끼리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성이 없죠. 그래서 개성적인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이거는 옛날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때요? 개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성을 존중하죠? 정말 이질적인 다양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그게 유기적 연대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연대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 유기적 연대는 서로 개성 있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그게 오늘날의 다원화된 현대 사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나 틀렸다고 치고 그러면 95점. 나머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맞아야지. 95점이면 아까 뭐라 했죠? 상위 1% 이내. 상위 1%. 상위 1%면 됐잖아요. 상위 1%면 뭘 더 바랄 건데. 보호직 우리 남자가 이번에 한 100 몇십 명 붙지? 137명인가? 여학생이 한 60명 좀 안 뽑죠? 50명대. 저소득층이 한 5명인가? 뽑잖아요. 1%, 상위 1%. 뭘 더 바랄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6월 18일 사회복지 보는 학생들 중에 막 기본적인 거는 복습 안 하면서 또 어디서 막 지엽적인 거 막 찾고 배가 산으로 갑니다. 항상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잘하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자, 기록입니다. 기록도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1급 시험은 매년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별표 하나짜리잖아요. 별표 하나짜리. 근데 이거를 왜 대부분 맞았을까요? 왜? 상식적인 문제니까.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변별력이 없죠. 그냥 사회복지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기록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작성되며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의견, 견해가 기록에 포함돼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써야 되는 그 칸에다 쓰면 되는 거야. 또는 그 내용에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죠? 사실에 기반하여 일단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정보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또 어떤 도움을 주니까 어떻게 도움이 됐구나, 또는 도움이 좀 별로 안 됐구나, 이러한 것들 다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쓰는 거고, 거기에는 항상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의 대원칙이죠.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관점이라고 한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와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거의 다 틀린 거죠. 공유는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건 공유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것을 클라이언트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라 그랬죠. 그 찬반 양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걸 뭐하러 설명해? 읽고 그다음 이거를 다 인식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처음 나왔는데도 왜 맞았냐? 상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론. 최근에 보호직 시험에서 조사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조사론 문제가 2문제씩이나 나왔죠. 이제 보호직에서 조사론이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일단 처음 보세요.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 층화 표집은 표집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자, 당연히 설명은 드린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왜 틀렸을까? 조사론에 대한 복습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발 이렇게 조사론 싫어하지 말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만이라도 일단 자기 걸로 만들자. 그러면 실제 공무원 시험은 어렵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괜찮다. 자, 단순 무작위 표집은 전체에서 표집하는 거죠. 전체에서.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갖고 그냥 성별 가장 간단하니까 남녀가 막 섞여 있어요. 여기서 이제 표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한 40%고 여자가 60%가 지금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0명이라고 할게. 남자 40명, 여자 60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명만 표집을 해요. 그럼 여기서 남자가 4명 나오고 여자가 6명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만 10명 나올 수도 있고요. 남자만 10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 로또 추첨할 때 막 번호가 막 다다다닥 붙어 나올 때도 있죠. 그죠? 어떨 때는 막 번호가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지. 그게 단순 무작위지. 근데 층화는 이걸 나눴단 말이야. 여긴 다 남자고 여긴 다 여자. 여기 남자 40명, 여기 여자 60명 있어요. 10%를 뽑지. 그럼 여기서 무조건 4명 나와야 되고 여기서 무조건 6명 나와야 돼요. 그 어느 쪽에도 오차가 줄어들겠어요. 여기지. 여기는 일단 적어도 남자가 꼭 나오고 여자가 꼭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그만큼 나오고. 이거는 이제 비례적인 건데 비례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너무 적어. 그럴 때는 비율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왜 무시해요? 거기서 어떻게든 표본이 하나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소수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을 여기다 포함시키기도 애매하고 이쪽에 포함시키기도 애매해. 그랬을 때, 근데 너무 인원이 적다. 그럼 일부러
최대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비비례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비례든 비비례든 층을 나눈 다음에 하기 때문에 다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표본이 다 일단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제일 적다 그랬어요. 얘가. 그래서 층화 표집이 단순 무작위보다도 적다 그랬어요. 자, 동질성의 원리 이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외적 태당도인데, 외적 태당도는 서술된 인과관계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자, 외적 타당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일반화 정도였어요. 조금 늘리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정도. 자,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우리 많이 한 거 있죠? 자, 맥주 1000cc를 먹고 소변량을 재해. 소변량이 늘었겠지. 자, 그랬을 때 맥주 1000cc를 먹는 건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조건들. 그래서 몇 명이 참가를 한다든지, 어디에서 한다든지, 또 맥주만 먹게 한다든지, 또 맥주랑 다른 거를 같이 먹게 한다든지 등등등등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실험을 했는데 맥주가 소변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명만 그럴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이게 일반화 정도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실험을 할 때 그 조건은 얼마든지 바꿔볼 수가 있어요. 맥주를 지난번에는 1000cc 먹고 재봤는데 이번에는 한 500만 먹어보는 거야. 조건 바뀌었네. 그 지난번에는 뭐 호프집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험실에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뭐 가정에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왜? 상황이 다르면, 환경이 다르면은 또 심리적인 영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꿀 수 있죠. 맥주랑 뭐 오징어를 먹게 한다든지, 맥주랑 치킨을 먹게 한다든지. 그러면 또 뭐가 또 다를까? 그래도 여전히 맥주를 먹으면 뭐 다른 걸 뭘 먹어도 소변량은 증가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물론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일반화. 아, 맥주는 어디서 먹어도, 누가 먹어도, 뭐랑 먹어도 소변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나 보다. 이게 일반화 정도예요. 오늘 참관 온 학생이 틀렸다 그래서 설명 더 열심히 했어요.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낚은 거예요. 낚으려고 이 표현을 또 넣어준 거예요. 이 표현을 넣어줌으로써 야야야 일로 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매력적인 오답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낚인 거예요. 다음에 6월 시험에서는 안 낚이도록 또 열심히 할 겁니다. 4번 독립변수의 조작은 가능하되 조작 가능하되 무작위화 할 수 없대 할 수 없대. 그 다음 독립적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대. 할 수 있으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실험 조건 중에서 뭐만 못 갖췄어요? 무작위화, 난선화 이것만 못 갖췄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지 못했네, 그지? 랜덤으로 하지 못했죠? 그럼 뭐와 뭐의 차이?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의 유일한 차이죠. 뭐 할 수 있대요? 그렇지, 유사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다. 완전. 그래서 2번을 몰라도 얘네 우리 다 공부했잖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공부했으면, 그것만 정확히 이해했으면 되는 거고, 자기를 믿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답이라 그랬잖아.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객관식에서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매우 다양하다. 내가 4개의 선지를 모두 정확히 알아서 답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운이 좋으면 하나만 알았는데 걔가 정확하게 옳거나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답 나올 때도 있고, 물론 그냥 찍어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찍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찍으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2번인데, 자, 얘 시험에 처음 1급 시험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급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수록하면은 한 3-4줄이면 될 정도의 적은 양의 내용이지만 시험에 안 나온 거니까 제가 아직 전혀 공무원 시험에 이거를 넣어 말아 이런 거 고민한 적도 없어요. 1급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자, 그랬을 때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관찰자 간 신뢰도 검사라 그래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한 번 나오면은 또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게 있고 한 번 나오고 많은 게 있죠. 그죠? 제가 기출문제 분석 특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는 더 이상 안 나온다. 정말 0.01% 정말 안 나온다. 그래서 복습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문제가 있고 얘는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다. 구별했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비해도 괜찮다. 부담도 없어요. 그러면 상호 관찰자니까 관찰자가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2명 이상이겠죠. 그렇죠? 적어도 2명 이상.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 그게 무엇이든. 그다음 관찰자가 있어요. 관찰자 1, 관찰자 2.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각자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는 지금 알아야죠. 그 정도는 숙지해야 되죠. 그리고 언제 관찰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이제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이미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했습니까? 동일한 사람입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그랬을 때 관찰자 1이 얘를 관찰한 결과 관찰자 2가 얘를 관찰해서 관찰한 결과 그 결과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 비슷한 거야. 비슷해. 그러면 오우, 신뢰도가 높구나 라고 하겠죠. 너무 불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겠죠. 요거였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 보직 최근 2019, 2020, 2021년처럼 정말 계속해서 배운 거에서만 100% 나오고 그래서 막 95, 100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도 있지만 또 2018년 보직이나 올해 2022년 보직처럼 또 생소한 그 단어나 그 내용이 몇 문제 중에서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섞여 나오더라도 내가 공부하라고 한 것만,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한 것만 했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원초적 입장하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데 기계적인데 요거 빼고 그거 하나 틀려다 치면 95점이죠.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시험 볼 때 본인이 공부한 거를 믿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요. 공부한 내용이 나왔을 땐 자신을 믿어라. 의심하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18번 문제 하나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상위 1%, 보직 상위 1%. 1000명이 봤으면 남자가 이번에 한 1000명 좀 넘게 봤겠지, 그렇죠? 한 1400명 이상의 원서를 썼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한 20% 내외는 시험장에 안 가거든. 그럼 그래도 한 1000명 봤다 쳐. 그러면 10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등 안에. 근데 보호직 남자 몇 명 뽑죠? 130 몇 명 뽑잖아요. 뭘 더 기대할 건데, 뭘 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좀 실수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복습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80점 맞았다고 쳐. 그럼 내가 80점이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10%,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그럼 1000명 중에 100명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100명이 들어가면 붙어요, 못 붙어요? 붙는 거지. 다른 과목, 그건 내가 지금 알 바 아니고 사회복지만 봤을 때. 알았죠?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자 학생들하고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은 언급을 안 했는데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남 학생들이 딱 10대 1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서 했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6월 18일 사회복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긴 했는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다 합격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20일에 개강하는 우리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에서 다 어려운 문제만 낸다고 어떻게 말이 돼? 대부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또 복습시킵니다. 그리고 일부 생소하거나
그 생소한 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제가 가져올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득점,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은 상위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점이 허다하면 100점 맞아야지. 95점 이상이 허다하면 95점 이상 맞아야지. 그게 상위권이죠. 근데 한 85점이면은 전국 최고래. 우리 2012년 사회복지 시험 때 전국 수석이 사회복지학 85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고. 역사상 가장 어려웠죠. 그러면 수석이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최고 점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건데, 상위 1% 안에 들어가려면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걸 잊지 마시고 이상한 공부하지 말고 기본적인 공부 하셔야 되고, 4월 20일에 또 문풀할 때 그때 또 좋은 문제와 해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말로써 잘 해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